여기 마마병원 응급실인데요. 혹시 최복자 씨라고 아시나요? 예? 누구요? 최복자 씨요. 최복자 씨의 보호자 아니신가요? 환자분 인적사항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요. 최복자 씨가 저희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어느 날 병원에서 걸려온 의문의 전화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전화기를 움켜쥐고 있던 제 손이 피가 날 정도였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게 전화를 한 간호사의 입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온 순간 저는 수화기를 던지다시피 놓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집 현관문을 제대로 잠궜는지 하는 건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버스를 겨우 잡아타서야 확인하니 신발은 짝짝이었고 머리는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한 저는 제게 연락을 한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복자 씨 보호자분 되세요? 예, 제가 전화 받고 온 보호자예요. 그럼 얼른 이리로 오세요. 제게 전화를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저를 어디론가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간호사를 따라간 곳은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모시던 사모님이 누워 계셨어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다른 초라하고 힘없이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쉬고 계신 사모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대체 사모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여기 계신 거죠? 현기증에 쓰러지셨다고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어요. 다행히 어디 큰 문제는 없으신데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세요. 환자분이 투병 중인 것도 문제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기 힘드실 겁니다.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정신을 겨우 차린 저는 그제서야 주변 상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안을 둘러보다 보니 눈에 익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익숙한 얼굴들이었지만 그날따라 낯설어 보였던 그들은 다름 아닌 사모님의 자녀들이었죠. 다들 심각하게 굳어있는 표정이라 저는 선뜻 다가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응급실로 실려온 어머니의 걱정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왠지 모를 낯선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제가 병원에 왔다는 걸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다들 어떤 초조함과 초점 없는 허둥거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상한 분위기가 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저를 안내한 간호사가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저기 환자분이 보호자분께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사모님이요? 언제요?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요. 보호자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니 오면 꼭 좀 전해달라고. 그 와중에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저한테 쪽지를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 쪽지를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남한테 보여서는 안 될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사모님의 식구들 눈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쪽지를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랄 내용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키야, 식구들 몰래 날 좀 빼다오. 힘없는 삐뚤한 글씨로 겨우 써내려간 쪽지 내용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자식이 셋씩이나 있으신 사모님이 어째서 가족들 몰래 제게 이런 쪽지를 남기신 건지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도 몰랐죠. 사모님은 제게 은인, 그 이상의 존재이셨습니다. 부모도 세상도 버린 저를 거둬주신 건 다름 아닌 사모님이셨습니다. 수키야, 여기가 네가 머물 집이란다. 이제 우리 함께 살 거니까 너도 네 집이라 생각해라. 어차피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나가 살고 이 집에는 너랑 나밖에 없으니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있어. 부모 얼굴도 모르고
20여 년을 보육원에서만 지냈던 제게 세상은 두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고아라고 나라에서 먹여주고 걷어주셨지만 그것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였고, 성인이 된 후로 저는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고도 없이 세상을 떠돌던 고아에게 세상살이가 쉬울 수는 없었죠. 갖은 사기에, 구박에, 편견에 시달리며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어른, 그게 바로 저희 사모님이셨죠. 저도 고아로 고생하고 살면서 다른 집에서 일 안 해본 것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를 사람 취급해 주시는 분은 사모님이 처음이었어요. 일은 할만해? 너무 힘들면 얘기하렴. 아니에요. 힘들긴요. 오히려 너무 할 게 없어서 난감한걸요. 제가 뭐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 사모님이 자꾸 못하게 하시니까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왜 자꾸 같이 하려고 그러세요? 나 혼자 사는 집에 할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청소나 빨래나 같이 하면 되는 걸 뭐하러 너 혼자 고생시키니? 제가 그런 일 하려고 들어온 건데요. 사모님이 자꾸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월급을 받아요? 아휴, 내가 너 일 부려먹으려고 데려왔겠니? 나는 그냥 네가 지낼 곳이 있었으면 싶었어. 사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두 사모님의 배려였습니다. 봉사를 자주 다니시던 사모님이 우연히 딱한 제 사정을 알게 되셔서 저를 가정부로 써주셨거든요. 일자리를 주시는 걸로도 모자라서 한 집에서 방까지 내주시며 먹고 자게 해주신 사모님께 감사했던 저는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저를 부려먹기 싫으신 건지 도통 힘든 일이라고는 시키지 않으셨어요. 사모님이 까다롭지도 않으셔서 음식도 별로 할 게 없었고 청소와 빨래는 늘 같이 하려고 하시니 제가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 하루 일과는 거의 사모님과 담소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숙희, 네가 집에 있으니까 참 좋다. 이 큰 집에 애들도 없고 매일 나 혼자 밥 해먹고 청소하기가 힘들었거든. 나이가 들다 보니 힘에 부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외로워서 말이야.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모실게요, 사모님. 사모님도 혼자서는 외로우셨던 건지 곁에 제가 있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자식분들이 생각보다도 사모님을 챙기지 않았거든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어쩌다 돈 부탁할 때 말고는 사모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도 말은 안 하셨지만 자식들이 본인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죠. 어쩌면 그래서 사모님도 저도 서로를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지만 멀리 사는 자식보다 옆에 있는 제가 사모님 속을 더 잘 알았겠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다면 평생 사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모님을 부모님처럼 의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병원 혼자 가셔도 되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야. 숙희, 너는 집에서 할 일 하고 있어라. 어차피 차가 필요해서 큰애가 오기로 했어. 운전해서 차 타고 다녀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언젠가부터 기력이 없으시던 사모님이 아드님께 부탁해서 같이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별거 아니래.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딸리나 봐. 그래요? 정말 별일 없대요? 그래, 다른데 이상 없이 건강하단다. 큰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숙희, 너도 걱정하지 마.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나 큰 병 아닐까 싶어서 걱정했거든요. 아이고,
역시 내 걱정하는 건 숙희 너밖에 없구나. 그럼요. 제가 사모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요. 사모님이 잘못되시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아셨죠? 걱정하던 제 마음과 달리 다행히 사모님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사모님의 자녀분들이 연달아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사모님을 만나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저는 자녀분들에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셔서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근데 사모님 건강은 별 이상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닌가요? 큰 병은 없지만 노인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아무튼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쪽은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니지 오빠. 나오는 게 아니라 나가야지. 이 여자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 우리 엄마 집에서. 그랬나? 아무튼 가정부 일은 그만해도 되니까 하루빨리 짐 정리해서 나가도록 해요. 예? 그게 무슨... 지금 저더러 일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신가요? 못 배워서 그런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오빠가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우리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실 거라니까? 내가 들어와 살아야 하는데 남이랑 살 수는 없잖아. 상황 봐서 일해주시는 분 따로 구할 거라서 그쪽이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짐 빼라고요. 엄마는 사람을 쓰려면 출퇴근을 시키지. 뭐하러 집에 사람을 뒀대? 괜히 번잡스럽게.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세상에 뭘 믿고 저런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지. 하여간에 우리 엄마도 유난스러워. 제가 그 집에서 먹고 지내며 일하던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건강이 나빠지셨으니 자식들이 직접 모시고 살겠다면서 입주 가정부가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었던 저는 따질 말이 없었어요.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라 떨어지는 게 싫었지만 싫다고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사모님께 부탁을 드리자니 주제 넘은 것 같기도 했고, 어디가 아프신지 몰라도 몸이 안 좋으시다는 사모님을 저까지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오게 된 지 몇 달. 저는 병원에서 걸려온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사모님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집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동안 사모님에게 별 관심 없었던 자식들이 저를 쫓아냈을 때에도 저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모님을 걱정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사모님이 잘 지내고 계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몇 달 만에 뵌 사모님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는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제게 의문의 쪽지를 전달했을 때에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숙희야, 식구들 몰래 날 좀 빼다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자식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난히 불안해 보이는 자식들의 모습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 저는 사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의 자식들은 마침 자리를 비운 참이었어요. 아픈 부모를 두고 다들 어디를 간 건지 황당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죠. 그렇게 그때를 틈타 저는 조용히 퇴원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진술서를 남기고 조심스럽게 사모님을 휠체어에 옮겨 담요로 감쌌죠. 그때 의식을 찾으신 사모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스키야. 사모님,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사모님, 저예요. 수키예요. 그래, 수키야. 네가 와줄 줄 알았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죠. 사모님이 그렇게 되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고마워. 그런데 수키야, 애들은 없는 거지? 예, 어디 갔는지 다들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지금 그 틈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둘러야 해요. 근데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지금 경찰서로 가자. 사모님, 아직 의식도 제대로 못 차리셨는데 경찰서라뇨? 안 돼. 경찰서로 가야 해. 당장.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할지 몰라. 사모님은 그 순간에도 연신 문 밖을 살피며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모르는 사이에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이제 내 자식들 못 믿는다.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무래도 사모님은 그냥 현기증에 쓰러지신 게 아닌 듯 했습니다. 저를 보며 말씀하시는 사모님의 표정과 말투가 장난 같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병원을 벗어나서 경찰서로 가자는 사모님의 재촉에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까지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사모님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죠. 사모님,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체 무슨 일이래요, 이게? 경찰서는 왜 가야 하고 식구들한테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키야, 내가 암이래. 말기암. 예? 암이라뇨? 사모님은 분명 건강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도 그런 줄만 알았지. 병원에 가서 내 보호자로 큰아들이 설명을 듣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거든.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나중에 수키니가 집을 떠나고 나서야 말을 하더구나. 내가 말기암이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애들이 나를 들들 볶고 괴롭히기 시작했어. 괴롭혀요? 사모님을요? 아니, 사모님을 왜 괴롭혀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걱정을 해야죠. 걔들은 내 걱정한 적이 없어. 애초에 나한테 내가 암이라는 것도 말 안 해줬잖니? 그건 의도가 있는 거란다. 그러네요. 왜 암인 걸 숨겼대요? 내가 곧 죽겠다 싶었겠지. 그래서 지들끼리 유산을 가지고 난리였어. 누가 한 푼이라도 더 받냐 하는 문제로 매일 나를 괴롭히더니 자기들끼리 씨름하며 싸우더구나. 그리고는 내가 죽기 전에 유산 상속을 끝내라고 나를 들볶았지.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답니다. 분명 아무 문제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사모님이셨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 같이 갔던 큰아들이 그 사실을 사모님에게 숨겼던 겁니다. 사모님의 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알았더라면 저도 순순히 집을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식이라는 그 사람들이 내쫓더라도 그냥 쫓겨나지는 않았을 테죠. 그러나 자식들은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다들 유산만 탐내고 있었습니다. 자식 셋이서 누가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거냐 가지고 싸우더니 기어이 유산 문제로 사모님을 괴롭혔다는 거죠. 아니, 사모님이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앞에서 돈 얘기를 해요? 얘들은 내가 아프거나 말거나 돈밖에 관심이 없었어. 병원에 나를 데려가서도 내가 얼마 남았는지만 궁금해했지. 내 치료에는 관심도 없더구나. 그러더니 오늘은 기어이 셋이 우르르 와서 이 사단을 벌인 거야. 지들끼리 싸우는 걸로 모자라서 몸싸움을 하다가 내가 밀렸어.
밀려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린 거야. 자식들이 죽기 전에 유산 상속을 끝내라고 아픈 사모님을 괴롭히다가 언쟁이 심해져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정리해보려 하셨지만 목소리 큰 자식들을 이기실 수 없었어요. 그러다 사모님이 밀쳐져서 부상을 입었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자식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지 단순히 현기증으로 쓰러지신 거라고 병원에 거짓말까지 했던 겁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부모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말기암인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사모님이 당하신 얘기를 듣고 목이 메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래서 나한테 너밖에 없었어. 스키야, 내가 앞으로 믿을 사람은 너뿐이다.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어쩌면 사모님은 이전부터 이런 화를 예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 몰래 병원 측 보호자 연락망에 제 번호를 적어두신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저를 병원으로 부르시고 그런 쪽지를 남기셨던 겁니다. 사모님은 저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알게 된 저는 어떻게든 사모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사모님 꼭 지켜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그래, 내가 너는 믿는다, 수키야. 너는 나를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잖니. 맞아요. 저는 사모님을 누구보다 걱정해요. 사모님. 경찰서로 가자. 내가 다 말할게. 그 애들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사모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요. 자식들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비정함을 저는 결코 덮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경찰서 복도에 들어선 순간 사모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경찰서밖에 없어서 찾아왔지만 막상 자신의 손으로 자식들을 신고하려는 게 내키지 않으시는 건지 침통해 보이셨죠. 사모님, 힘드세요? 너무 힘드시면... 아니야, 그냥 좀 긴장이 돼서.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수키야, 병원에서 가져온 진단서들은 잘 들고 있지? 예, 제가 잘 들고 있어요. 그래, 그럼 접수해다오. 오늘로 모든 것을 끝내야지. 내가 너한테까지 도움을 청한 이상 너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접을 수는 없어. 사모님은 굳은 의지를 보이셨고 저는 사모님을 도와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붙드신 사모님은 경찰 앞에서 차분하게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셨어요. 사모님은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해달라며 싸우고 윽박지르며 그 과정에서 사모님을 밀치게까지 했어요. 그 충격으로 사모님이 넘어지셨고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애들이 저를 병원에 맡겨놓고는 법무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어요. 제가 아직 정신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애들한테는 제 안위보다 제 재산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 손으로 지 어미를 다치게 해놓고도 전혀 미안한 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제 옆에 계속 있는다면 제가 제명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제가 암으로 죽기 전에 먼저 자식들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을 신고하고 싶어요. 사모님의 간절한 진술 내용을 들은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냐고 묻는 경찰에게 저는 들고 온 증거들을 넘겨주었어요. 증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병원 기록이랑 간호사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중환자실 병실 안으로 법무사를 끌고 온 CCTV 영상도 있어요. 지금 병원에서 급하게 오느라 이 정도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른 것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 진술이 도움이 된다면 몇 번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 전부 낱낱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매번 그 아이들과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거든요. 놀랍도록 치밀한 사모님의 행동에 저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모님이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을 믿지 못하고 녹음까지 하셨을까 싶었거든요. 자기 피부치를 의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모님이 어떻게 지내셨을지, 저는 그 짧은 몇 달간 제가 사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모님을 돕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사모님이 병원 측에 남기신 내용이에요. 저를 보호자로 지정하면서 식구들 몰래 데려가 달라고 쪽지를 남기셨거든요. 경찰은 정중하게 그 메모를 받아들여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의 문이 열리며 경찰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저 지금 최복자 씨 앞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자녀분인데 어머니 실종 신고를 하시겠다고. 모친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탈출했다고 그러네요. 기막혔습니다. 아픈 부모 앞에서 유언장 들이밀며 강요할 때는 언제고, 그런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들이 사모님을 걱정해서 신고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죠. 사모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건지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먼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나 보네. 저 신고보다 늦게 왔으면 영락없이 미친 사람으로 치부될 뻔했네요. 그쵸? 저희 사모님 정신 또렷하세요. 필요하다면 정신감정이라도 받을 테니까 제발 저희 말 들어주세요. 저희도 지금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희를 돕겠다는 경찰의 말에 안심이 된 저는 늦은 밤 사모님을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자식들이 모르는 병원에서 사모님은 새벽이 한참 지나서야 겨우 잠에 드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저는 사모님을 모시고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어 3자 대면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잠시 뒤 3명의 자녀들이 차례로 불려왔죠. 다들 처음에는 자신들이 왜 이곳으로 불려왔는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이내 사무실 안에 저와 사모님이 같은 자리에 있자 눈빛이 곧 바뀌더군요. 뭐야? 당신이 왜 또 여기 있어? 어머, 엄마, 저 여자 불러서 탈출했던 거야? 아니, 엄마 대체 왜 이래? 아니, 고소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자식을 고소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대체? 다들 뻔뻔하게 자기 할 말만 하는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미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천륜을 저버린 그 사람들이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그건 제가 묻고 싶네요. 당신들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들 맞아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저를 집에서 내쫓은 건가요? 뭐야? 당신이 뭔데 그래?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 옆에 서 있는 거야? 사모님이 오죽하시면 자식들 대신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모님이 낳아 기른 자식들보다 몇 년 같이 산 가정부를 더 믿으실 수 있죠? 우리야말로 그게 의문이야. 당신이 그동안 우리 엄마를 뭐라고 꼬셨길래 엄마가 당신을 불러? 당신이 우리 엄마 꼬드긴 거 아니야? 엄마, 설마 저 여자한테 재산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당신들 정말 뻔뻔하네요. 아프다는 부모 앞에서 그 난리를 피우고 기어이 병원까지 실려오게 만들더니 병실에 법무사까지 불렀죠. 환자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건 누구였죠? 당시 병원 간호사 진술에 따르면 사모님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그런 사모님한테 도장 찍으라고 강요한 사람들이 당신이잖아요. 아니, 그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우리가 뭐 억지로 엄마한테 유산을 받아내려고 그랬다 이거야? 우리는 엄마가 정신이 있으실 때 얼른 서류 정리하려고 그런 거지. 환자 앞에서 환자의 안위보다 돈 걱정을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난리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셋이 나눠야 하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해야 우리가 편할 거 아니야. 애초에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그래, 엄마 죽으면 어차피 그 유산 우리 거잖아. 우리 거 미리 좀 달라 그러는 게 뭐가 문제인데? 사모님이 말기암이라고 그래도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 앞에서 걱정하지는 못할 망정 유산 내놓으라 난리 피우는 게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다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우리가 유산으로 싸우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 가족도 아닌 당신은 빠지라니까? 자식들은 다들 자기 할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이 제 앞을 막으며 나서셨어요. 다들 입 다물지 못해?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수키한테 화를 내니? 여기서 내 걱정하는 사람은 수키 하나뿐이야. 어머니, 저 여자는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여자한테 어떻게 속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자식은 저희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제사 지내드릴 사람은 장남인 저라고요. 됐다. 니들이 내 자식이라니. 그런 불행도 없지. 가족, 자식, 제사?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애미 앞에서도 신경 하나 안 쓰는 니들이 나 죽고 내 재산은 퍽이나 신경 쓰겠다. 니들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런데도 니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엄마, 정말 왜 그래? 그래도 자식은 우리인데 엄마한테는 우리밖에 없어. 안 그래? 아니,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다. 내 걱정하는 건 여기 수키밖에 없고 나는 이제 니들한테서 벗어나고 싶구나. 더는 너희들 욕심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 때문에 몸이고 마음이고 다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고소할 거다. 아니, 그렇다고 고소라니.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엄마 정말 자식들을 고소할 거야? 그래,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속상해할 거 생각을 못했어. 근데 엄마 밀친 거 실수로 그런 거지. 정말 엄마 다치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어머니, 다른 애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어머니 걱정했습니다. 저 이 집안 장남이에요. 제가 누구보다 어머니 생각한다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자기들 편할 때나 찾아와서 돈 달라는 소리나 할 줄 알지. 너희들은 내가 평소에 뭘 먹고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지? 니들은 그냥 나를 돈 나오는 지갑으로만 봤잖아.
그러다 기어이 애미한테 그런 짓까지 하고. 나 너희들 절대로 용서 못한다. 경찰서에 불려와 조사까지 받게 되자 자식들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족이 아니니 빠지라며 다들 자기 할 말만 하며 기고만장한 자식들이 사모님이 자기들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단호한 말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자신들을 고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정을 잊고 먼저 도의를 저버린 것은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저도 사모님을 끝까지 도울 겁니다. 저는 누구도 사모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도울 거예요. 저는 오늘 모든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모님의 정신이 말짱하시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도 받아왔어요. 사모님이 건강 상태는 아직 좋지 못하시지만 진술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 일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진행해주세요, 형사님. 들으셨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시니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녀분들은 어머님과의 접촉을 삼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 말에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를 진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는 어머니 자식이라고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고소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아마 엄마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뭔가 꼬여낸 게 분명해요. 그럼 자식들은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나요? 먼저 폐륜을 저지른 건 당신들입니다. 저는 사모님이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갚아야 하고 그렇기에 절대로 당신들 잘못을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하셨고 병원 영상 기록과 녹음까지 있습니다. 추가 진술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난동 피우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끝내 항의도 못하고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수키야, 고맙다. 덕분에 숨통이 트인다. 이제 진짜 숨 쉬세요. 사모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경찰도 저희가 유리하다고 하고 증거가 그렇게 많으니까 잘 해결될 거예요. 그래, 수키 네가 내 옆에 있으니 왠지 믿음이 간다. 네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 그럼요. 이제는 제가 사모님 지켜드릴 거예요. 그동안 저 보살펴 주셨던 은혜 이제 갚아야죠. 조사 결과 자식 셋 모두 사모님에게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요구를 일삼은 사실이 증거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남이 자신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않으면 사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정황까지 녹음으로 모두 확보됐죠. 증거들이 충분했기에 경찰에서는 이대로라면 민사소송도 문제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따로 변호사를 알아봐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뜻에 따라 유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가기로 했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기로 하신 사모님이 자식들이 유산을 따로 건드리지 못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신 거죠. 그러자 그 일을 알고 자식들이 사모님께 사죄를 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수키씨,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 얘기 못 들었어요? 아직 조사 중이고 당신들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우리 엄마만 좀 만나고 갈게. 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우리 사과하러 온 겁니다.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래요. 나 무릎 꿇을 각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요.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집까지 찾아와서 사모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자식들의 요청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미안하다며 진심도 없는 사과를 하는 자식들이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어요. 무릎이요? 그런 건 진작했었어야죠. 사모님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르나 보죠? 당신들 어머니는 당신들 때문에 한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엄마 보고 직접 말씀 좀 드리게 해줘요. 그 순간 사모님이 조용히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놀라 부축하려 하자 사모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수키야. 네가 괜히 힘들여 쟤들이랑 씨름할 필요 없다. 지들이 할 말이 있다니 나도 들어는 줘야지. 그래, 어디 한번 할 말 있으면 말해봐라. 처음 보는 싸늘한 어머니의 표정이 낯설기만 한지 자식들은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사모님을 바라보더니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한테 그런 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어머니를 걱정하죠. 누구보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바로 저희예요.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나는 엄마 걱정뿐이지. 평소에도 내가 엄마를 제일 열심히 챙겼었잖아.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저런 남이 아니라 엄마 진짜 딸이라고. 누나는 이 와중에 누나 할 말만 할 거야? 지금 딸이니 아들이니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엄마 자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엄마, 우리는 정말 엄마 걱정해. 엄마 사랑해. 진심이야. 제발 믿어줘. 그러니까 제발 고소 접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만 해주시면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유산 가지고도 아무 말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사모님은 자식들이 한참 애원할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실컷 할 말 다 하라는 듯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시더니 이윽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니들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내 말 하마. 내가 가장 괴로웠던 건 너희가 내 곁에 있어도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건 내 건강도 내 기쁨도 아니었잖니? 오직 내 통장, 내 재산, 그게 전부였지. 지금도 말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만 사실 속은 안 그렇잖니? 니들이 정말 나를 걱정했다면 지금도 니들 할 말 하기 전에 내 건강 먼저 살폈겠지. 그건 저희도 당연히 걱정했죠. 엄마,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해. 아니,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건 뻔하지. 내가 설마 그걸 모를 거라 생각하니? 아직도 내가 너희들이 알던 모르고 답답한 엄마인 것 같아? 내가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걸 알고 그걸 말려보려고 찾아온 것 아니냐?
엄마, 그래도 정말 유산 안 줄 건 아니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엄마 없으면 우리가 나눠서 가져야 하는 거잖아. 니들이 마지막으로 내 마음 돌려보려고 찾아왔겠지만 소용없을 거다. 나는 이미 마음을 다 정했으니까.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요. 그래, 엄마. 우리가 너무 소홀했어. 아마 그래서 엄마가 저런 고아 애한테 마음을 줬겠지? 자식이 있는데도 우리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말이야. 그래, 맞아. 니들이 없어서 외로운 내 속을 수키가 달래줬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수키를 믿는 거란다. 하지만 엄마,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도 엄마 걱정했지만 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 누구는 엄마 걱정 안 하겠어? 말로만 걱정한다고 하는 건 걱정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한테 무관심한 건 이골이 날 정도로 익숙했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뭘 더 바란 게 있었니? 너희가 가만히만 있었더라도 내가 천륜을 끊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니들은 내 앞에서 아주 선을 넘어버렸어. 관심을 못 줄지언정 그런 짓을 하지는 말았어야지. 엄마 마음 알겠어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다시는 엄마 앞에서 그런 말 안 해요. 엄마가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할게요.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저희도 오죽 힘들면 이러겠습니까? 그래, 엄마도 자식 걱정을 좀 해야지. 엄마야말로 왜 이렇게 자식 걱정을 안 해? 됐다. 니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더 할 말 없구나. 니들도 나도 서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니? 아무래도 우리 부모 자식의 연은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어머니! 내 남은 인생은 앞으로 수키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아니라 수키가 내 가족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 너희들 욕심 때문에 나를 사지로 내몰았지. 너희들이 그러는 동안 오직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한 건 수키였어. 그러니 내 가족은 수키뿐이다. 유사는 사회에 환원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으렴.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환원이라니. 그럼 우리 몫은?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해줄 만큼 다 해줬다. 너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평히 지원을 했고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지. 그러니 남은 재산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련다. 내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는 너희들 같은 자식들에게 휘둘리면서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사모님은 자식들을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순순히 나가려고 하지 않았죠. 유산을 물려줄 생각 없다는 사모님의 말에 다들 난리가 났거든요. 자식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라며 사모님을 또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쫓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직 고소가 진행 중이었기에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그들도 겁을 먹더라고요. 그 후 형사고소는 다행히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자식들은 각각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통해 한 민사고소 역시 승소하여 사모님이 자식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남들이 알면 혀를 찰 일이었죠. 그 후 사모님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 정리를 마친 후 저를 법적 보호자로 지정하셨습니다.
나중에라도 사모님께 보호자가 필요할 때에 자식들 대신 제가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부모를 괴롭혀서 법적 처벌을 받은 자식들이었기에 제가 사모님의 보호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키야, 너와 내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내 막내딸 삼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 앞으로도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그 후 저는 법적인 보호자로서 사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말기 암이었던 사모님께서 암을 이겨내신 겁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치료받으신 보람이 있었는지 정말 다행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암을 이겨내신 사모님을 위해 저는 시골에 아담한 집을 얻었습니다. 자식들 등살에 시달리던 옛날 그 집에서 지내기 싫으시다며 이사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예전 집은 너무 크고 휑하기만 했는데 새 집은 아담하고 따뜻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마당에 핀 봄꽃들을 바라보며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사모님의 얼굴에선 걱정이 걷히고 오래된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죠. 수키야, 너무 좋다. 너랑 이렇게 아무 걱정 없으니 너무 편안하네. 이런 게 평안인가 싶구나. 사모님이 좋으시다니 저도 좋아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사세요. 넌 참 변함이 없구나. 너 같은 아이가 내 곁에 있어준다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고아로 외로웠던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셨던 건 사모님이시잖아요. 나한테도 이제 가족은 너뿐이지. 우리 앞으로도 오래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사모님, 이제 이곳에서 저랑 함께 새 출발해요. 여태껏 사모님이 늘 먼저 베푸셨으니 이제는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수키야, 넌 항상 이렇게 나보다 앞서서 생각해주는구나. 고마워, 수키야. 그렇게 건강을 되찾으신 사모님은 일거리가 필요하시다며 마당에 텃밭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일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시며 열심히 텃밭을 가꾸셨죠. 그리고 사모님은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이웃들과도 교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병풍처럼 높은 담에 다른 이웃들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는데 작은 마을이라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동네를 다니시는 사모님은 사람들을 보며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얘는 스키예요. 내 딸. 어머, 딸이었어?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이길래 나는 또 누군가 했지. 막둥이인가 보네. 예, 맞아요. 우리 막둥이예요. 딸이 엄마를 잘 챙기고 아주 보기 좋네. 사람들에게 저를 딸로 소개하시는 사모님을 보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사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역시 사모님을 어머니로 생각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추스리며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수키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사모님? 내가 널 위해 작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놨단다. 네? 통장이라뇨? 별거 아니고 나중에 나 없고 너 혼자 되면 요긴하게 쓰라고. 사모님, 유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셨잖아요. 이건 유산이 아니라 내 선물이야. 다른 자식들한테는 이미 이것저것 해준 게 많다고 했잖니? 대신 너한테도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사모님, 내가 너를 막둥이 딸이라고 하는 거 진심이란다. 그러니 내 마지막 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줘야지. 저도 알죠. 저도 사모님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친자식으로,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증거라도 남기고 싶어서. 사모님은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셨고, 돌아가시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셨지만, 저에게만은 작은 몫을 안겨주셨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너무나 컸지만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 돈보다 사모님이 제게 보여주신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값진 유산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고아였던 저는 사모님의 가족이 되었고, 사모님은 제 삶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과 사랑,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함께 겪은 우리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저는 사모님을 모시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